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일상의 안전에 대해 조금 무거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공포를 느끼나요? 가로등 없는 골목길 혹은 자정이 넘은 깊은 밤인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상식을 뒤엎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던 오전 11시 30분. 서울 한복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초등학교 근처 둘레길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가해자가 받은 형량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실했던 삶이 어떻게 이토록 허무하고 잔인하게 찢겨나갔는지, 그리고 가해자라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그 대낮의 숲속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 뒤틀린 과정을 끝까지 추적해보려 합니다. 사건은 2023년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평온한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해자 공모 씨는 34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방학 기간이었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에 예정된 교직원 연수를 기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죠. 공 씨는 주변에서 똑 부러지는 사람, 책임감 강한 체육 부장님으로 통했습니다. 10년 전 임용고시에 합격해 홀로 서울로 올라와 아끼고 저축하며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던 가족들에겐 삶의 버팀목 같은 존재였죠. 그녀가 선택한 길은 관악산 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였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했던 그녀에게 그 길은 학교로 가는 가장 상쾌한 지름길이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힐링의 장소였습니다. 느티나무와 자작나무가 우거진 그 길을 걸으며 그녀는 오늘 할 일을 체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각 그녀의 뒤를 쫓는 또 다른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1993년생 최윤종. 그는 오전 9시 30분쯤 집을 나와 이미 2시간 동안 그 일대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꿰뚫고 있던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샛길과 산책로를 오가며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길은 주거지 한복판입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3곳이나 있고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최윤종은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방심하기 쉬운 대낮, 하지만 CCTV는 없는 곳. 그는 우리가 믿었던 안전의 조건을 범행의 최적지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범행은 결코 우발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최윤종의 집에서는 4개월 전인 4월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철제 너클이 발견되었습니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워 타격력을 상상 초월로 높이는 살상 도구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간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수십 번 탑사해왔습니다. 오전 11시 34분경 평화롭던 둘레길에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최윤종은 양손에 너클을 낀 채 마주오던 공 씨를 덮쳤습니다. 그는 공 씨의 머리와 뒤통수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는 그 가녀린 몸 위로 올라타 팔로 목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가해자의 육성이 나옵니다.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최윤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 이 말 한마디에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는 눈앞의 사람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를 가로막는 단단한 장애물 정도로 여긴 것이죠. 피해자는 살기 위해 범인의 눈을 찌르며 저항했지만 30세 남성의 압도적인 물리력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쿡가스 소견에 따르면 그는 공 씨의 목을 최소 3분 이상 졸랐습니다. 대낮의 산책길은 순식간에 피와 신음이 가득한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은 낮 12시 10분. 최윤종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체포 직후의 상황은 우리를 더 허탈하게 만듭니다. 최윤종은 경찰에게 저항하기는커녕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진 것이라며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장면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진 공 씨에게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을 때 최윤종은 그 옆에서 무표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목마르니 물 좀 달라.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 두고 갈증을 먼저 챙기는 그 모습에 현장의 경찰들도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혼잣말로 너무 빨리 잡혔다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란 감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그의 속내는 더 참혹했습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여성을 기절시킨 뒤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범죄를 알리는 보도가 누군가에게는 범행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회적 균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피해자 공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마뼈 함몰과 장기 부전으로 이틀 뒤인 8월 19일 오후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던 최윤종이 쾌유를 빈다는 가식적인 말을 내뱉은 지 불과 20여 분 뒤의 일이었습니다. 유족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는 사건 당일 경찰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시느라 휴대폰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사건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오빠 공씨가 연락을 받고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의 몸에는 긁힌 자국과 시퍼러멍이 가득했고 다리 한쪽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오빠는 동생과의 마지막 만남을 회상하며 통곡했습니다. 2주 전 부산에 내려왔을 때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야기를 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동생은 오히려 경찰들이 열심히 할 거라며 우리를 안심시켰어요. 동생이 살아남기 위해 범인의 눈을 찔렀다는 공소장 내용을 읽으며 오빠는 무너졌습니다. 살기 위해 모든 걸 다 했구나, 내 동생이. 하지만 가해자 측의 태도는 유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최윤종의 어머니는 법정에 나와 우리 아들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 우리도 살아야 하니 합의금은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가해자 최윤종은 재판 도중에도 삐딱하게 앉아 다리를 떨거나 허공을 응시했고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내가 무기징역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숙제를 남겼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찾아 CCTV 증서를 약속했지만 유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CCTV를 늘린다고 사각지대가 없어질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왜곡된 성인식입니다. 실제로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메모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여성을 동등한 인간이 아닌 전리품이나 기회로 여기는 그 뒤틀린 사고방식이 대낮에 둘레길을 사냥터로 만든 겁니다. 피해자는 현직 교사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찍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이, 그녀의 건강함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이 잔인한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24년 2월 공 씨는 최종적으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가 걸었던 그 길이 단순히 운동길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러 가던 출근길이었다는 점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인정이 그녀를 되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본 이 긴 이야기는 공포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어떤 소설보다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낮의 숲길, 누구나 걷는 일상의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4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피해자 공씨가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 버텼던 그 처절한 저항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해자 최윤종이 보여준 그 뻔뻔하고 소름 끼치는 태도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전은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두고 누군가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며 범죄에 대해 타당한 분노를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아프고 편히 쉬렴. 지인들이 남긴 이 짧은 인사가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이 남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기록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톡톡 그날 이후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